7일 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자, 어제 인증샷 이벤트 당첨자 지금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짠! 자, 페이스북에 사진 올려주신 이 배경애님은요, 이 러닝머신 달린 TV로 시청하는 모습을 저희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이 활기찬 상클 보시면서 더 활기차게 뛰는 모습 멋집니다. 멋진 아침 습관입니다. 뽑히신 두 분께 영화 관람권 2장씩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생방송 보시다가 어떤 화면이든 찰칵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샵 상암동 클래스라고 써주셔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꼭 잊지 말아주세요. 네, 자, 그럼 오늘 날씨 어떨지 우리의 날씨 막내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자, 어제 낮에 살짝 덥다고 느낄 정도였거든요. 오늘은 아침에도 쌀쌀하다는 느낌이 별로 안 날 정도라더라고요. 네, 오늘은 4월 중순만큼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도 18도까지 오르는데 더해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서요. 오늘은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이 어울리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정체돼서 미세먼지가 짙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세종, 충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쁘겠고요. 충남과 전북, 영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건조함이 유지되면서 산불이 비상인데요. 산불 위기경보도 주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고요. 오늘은 동해안은 물론이고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요. 산불과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충청과 전북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전남과 영남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도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 6도, 청주 5도, 전주 9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청주 20도로 중부지방이 15도 이상, 대구, 광주 22도로 남부지방은 20도 이상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은 포근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니까요. 겉옷을 꼭 챙겨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해외에서도 함께 해주시고요. 화요일 도로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월요일이었던 어제보다는 출근 정체가 조금 덜합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강 동쪽으로 이동하기가 조금 더 답답한 상황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으로는 수락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까지 45분 정도 예상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특히 신월 나들목 부근에서 평균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수도권 제일순환선 경기서 쪽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는 총 20여 킬로미터 구간 정체입니다. 경기 동쪽 구리에서 판교 방향으로는 남양주 일대 통과가 가장 어려운 상태고요. 경부선 서울 쪽 양방향 수원 신갈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고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에 피해자 상당수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사죄를 해야죠. 어젯밤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 제도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습니다. 평가는 엇갈립니다. 머니클래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뭔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고요. 상클 상담소 괴롭힘 당하던 우리 아이가 오히려 학폭 가해자로 대응 방법 변호사에게 들어봅니다. 정부가 어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강제동원을 했던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하자 우리 기업이 돈을 걷어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확정했는데요. 일본은 우리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두 나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내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직접적인 사죄와 반성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다음 주쯤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어제 오전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今もおりますし、今後も引き継いでいくこうした考えであります。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은
하야시 외무상이 발표했습니다. 이마저도 약식 기자회견 형식을 취했습니다. 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され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て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これ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おります。 일본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한국이 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이론 원칙이 관철됐다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총리도 외무상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직접 사과나 반성, 배상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관한 기자 질문에 앞으로도 윤 대통령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두고 미국에선 바이든 정부의 큰 고민거리가 해결됐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두 나라를 손잡게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전날 나온 한국 정부의 발표에 다시 한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Secretary Blinken has stated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historic announcement that bilateral discuss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o resolve sensitive historical issues have concluded.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이 나온 걸 두고 획기적인 새 장을 열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역사적인 발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 북한에 맞서야 하는 미국 입장에선 한일 관계 개선이 우선순위가 됐다며 이런 환영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일 두 나라가 화해의 길을 닦은 건 결국 중국의 부상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모인 것처럼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을 뭉치게 했다는 겁니다. 또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것을 내준 타협안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소개하며 앞으로 관계 개선의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고 일부 매체들은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한편 제3자 변제안에 대해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사과도 전번 기업의 자금 출연도 없는 이번 발표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피해자의 상당수가 반대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민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피해자 측의 입장도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당수의 유족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차례에 걸친 민간협의회, 국회 공개토론회와 피해자 단체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들어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생존자 3분 모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정부안에 동의한 피해자는 4분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이 유족의 입장이라며 인용한 조속한 종결 표현도 의미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안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망연자실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의견 낼 기회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죽고 없고 몇 사람 안 살아있지만은 그도 노인들이라서 너무 얕보지 말고. 이번 방안을 적용받는 피해자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됐던 15명입니다. 이 가운데 생존 피해자는 양할머니를 비롯해 3명뿐입니다. JTBC 한미정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북 김제에선 30살 새내기 소방관이 불이 난 집에서 할아버지를 구하려다 2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출입 통제선 사이로 보이는 창틀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창문 유리는 모두 깨졌고 집 안에 있는 자재들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이불로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연기가 계단식 복도를 따라 빠르게 번지면서 피해가 커진 겁니다. 나 너무 무서웠어 진짜. 빨간 불이 막 이제 붙어가지고 막 올라오는 거야. 우리 집 그 앞에 베란다 쪽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야 되니까 막 이쪽 저쪽 다니면서 막 후레쉬 갖고 막 살려달라고. 주민 80여 명이 순식간에 퍼진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 문이 다 부서지고 해가지고 옷까지 좀 챙겨서 나가서 좀 잘 때를 구해봐야죠.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을림도 많이 그을렸고. 대피한 주민 100여 명 중 일부는 인근 경로당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주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택을 집어삼키고 앙상한 집뼈대만 남았습니다. 70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두 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이 집안에 그 뭐 중요한 거 꺼내러 가가지고 못 나오신 거예요. 집 안에 할아버지가 있다는 할머니의 말에 한 소방대원이 재빨리 불길 속으로 들어갔지만 두 사람은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숨진 소방대원은 올해 30살로 지난해 5월 임용된 새내기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순직한 소방대원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도 개편 확정안을 내놨습니다.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땐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요. 단 11시간 휴식 시간은 지켜져야 합니다. 정부는 유연성을 강조했는데 노동계는 이미 힘든 상황인데 더 벼랑으로 몰아가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말 그런 건지 김나한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SPC 계열사에서 일하던 제빵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전체 일한 시간보다도 매일 이어진 야근이 괴롭다고 호소했습니다. 11시간 휴식은 충분한 걸까요? 노동 현장에선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는 11시간이라는 시간만 말했을 뿐 야간 휴식권 등을 보장한 건 아닙니다. 정부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했지만 틈이 있는 겁니다. 만약 저녁 9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일하고 퇴근한 노동자가 밤 10시에 다시 출근해도 11시간 휴식은 보장됩니다. 야근은 발암물질 중에 하나로 이제 이미 얘기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특별하게 야간 근로자에 대한 더 특별한 보호 조치 같은 걸 두고 있는데, 심한 경우 사흘 내내 퇴근 없는 노동도 가능합니다. 주 64시간까지만 일을 한다면 연속 11시간 휴식권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론적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한 노동자가 모레 새벽 6시까지 일하고 나머지 요일엔 정상 근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게임 출시 전 전 직원이 밤샘 근무를 하는 걸 말하는 이른바 크런치 노동에 내몰리게 됩니다. 정부는 또 더 일한 만큼 저축해 나중에 긴 휴가로 쓸 수 있어 좋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지금도 제때 휴가를 못 쓰는 경우가 많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을 앞두고 노동계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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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도성입니다. 오늘도 이 화제가 됐던 수어 인사 네. 또 하셨네요. 자, 첫 번째 도시락 열어주시죠. 도시락보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도시락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알고 보니 목사님 물음표인데요. 이게 3.1절 한 아파트에서 일장기가 걸렸던 그 사건 저희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세종시였죠. 네, 세종시였는데 그 일장기를 걸었던 그 사람 본인은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는데 한국인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교회 목사라면서 설교도 했는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 5일에 올라온 온라인 설교 영상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제 누군가가 한일 우호 관계에 어떤 표식을 하기 위해서, 응원을 하기 위해서 일장기를 개항했다고 합니다. 태극기가 걸린 집이 1%가 안 돼요. 태극기가 막 있는 와중에 일장기가 있었으면 좀 어우러지고 이렇게 됐을 텐데. 근데 지금 방금 말 보니까 누군가가 걸었다 했거든요.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신이 한 일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요. 일장기를 내걸었는데 오히려 태극기가 얼마 걸려있지 않았다. 뭐 이런 걸 지적했죠.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완용 선생과 베라우치 총독 사이에서, 통감 사이에서 합병 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일본 제국의 시대가 됐습니다. 문명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대식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때문에. 일본으로 인해서.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주장이죠.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이 일제강점을 대일본 제국 시대라고 하고 또 합병조약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일제 식민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고 근대식 교육을 받았다는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이거 일본 구구학자들의 주장과 똑같죠. 아유.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서 지금 우리랑 원수질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 진짜 목사는 맞아요? 그 교회는 어디 있어요? 제가 가서 좀 사랑을 좀 하려고. 뭐 일단 참아주시고 네. 3.1정 당일 이 남성을 만나 인터뷰했던 저희 JTBC 정영재 기자가 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 영상을 저렇게 확보한 뒤에 영상에 나온 교회 이름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뭐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네. 비슷한 이름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연락도 닿지 않고 또 어디 있는 교회인지 확인이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물론 또 어느 교단 소속인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뭐 저 교회가 있는 교회인지 목사가 맞는지도 조금 추가 취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하네요. 네. 따로 입장이 있으면 저희 취재진을 통해서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이어지는 폭로인데요. JMS로 알려진 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를 둘러싼 그런 논란이 최근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JTBC도 지난해 성범죄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해왔는데요. 신도 성폭행 혐의로 복역했던 정 씨의 또 다른 성범죄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피해자 측에서 저희 취재진에 추가 피해자 2명이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또 보도도 이어왔는데 이 추가 피해자가 연이어 나타나면서 정 씨 결국 다시 구속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피해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을 확보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일단은 반치지만 이거 하나님 것인가? 살리는 것이 하나님 것인가? 이것도 하나님 것이다. 네, 지금까지 정 씨를 고소한 피해자는 5명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2명이 추가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계속 새롭게 드러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 탈퇴자 모임 측은 피해자가 최소 100명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성년 피해자도 한 6명 정도는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 고소를 주저하고 있다고 하고요. 정 씨의 공판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엄정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좀 추가되는 내용도 좀 앞으로 좀 보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 도시락인데요. 네.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씁쓸한 중고거래. 이 소식 저 K-팝 팬인 저로서는 참 씁쓸한, 좀 슬픈 소식이었어요. 한때는 꽤 잘 나가던 아이돌 그룹이 받았던 그 트로피가 해외에서 중고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데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한 해외 K-팝 팬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사진인데요. 이 남성 6인조 그룹 BAP가 받은 상입니다. 밑에 적혀 있네요. 네. 영어로 뭐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라고 써 있죠. 밑에 보니까 밑에 쭉 나오는데 2012년 시상식입니다. 저게 뭐 PD들이 선정한 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 글쓴이는 트로피 구매자의 딸이라고 밝혔는데 2020년 필리핀에서 200 필리핀 페소, 우리 돈으로 4,000원 정도의 저 트로피를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00원이요?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시상식에서 받은 이 트로피가 이게 공인된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4,000원밖에 안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뭐 저게 뭐 모조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밑에 뭐 그룹 이름이랑 상 이름이랑 다 그러니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꽤 유명한 그룹이에요, BAP. 그럼요. 사실 네. 저도 사실 가슴이 아픈데 그 노래 있잖아요. 뭐 내 가슴이 고장난 것처럼 모르시는 뭔 노래야, 분요 이게 대박 사건이라는 노래가 있었고 지금 당신 노래가 대박 사건이었어요. 뭐 이런 노래들이 유명하다. 뭐 천사라고 뭐 내가 살아가는 이 네, 지금 알겠습니다. 카메라에 안 잡혔는데 그 눈빛 되게 보기 싫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BAP란 그룹 이름부터 베스트, 앱솔루트, 퍼펙트라는 뜻이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보기 싫은 눈빛 저한테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요. 카메라에 안 대고 해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근데 그 추억 속의 가수의 좀 이런 소식 들으면 팬들은 씁쓸할 것 같아요. 일단 제 가슴부터 지금 이렇게 찢어지고 있는데요. 또 네. 2012년이면은 데뷔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BAP는 활동을 이어오다가 2018년 멤버 2명이 나갔고요.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들도 전속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 소속사는 2021년에 폐업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뒤에 저 트로피가 필리핀까지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잘 나가는 그룹이 약간 이렇게 좀 소식을 들으니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월드클래스로 가볼까요?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 월드클래스에서는 강제동원 배상 논란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 상클 초반에 미국의 반응을 특파원 리포트를 통해 보셨는데요. 저는 이 중국의 반응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자, 중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논평을 실었는데요. 우선 강제동원은 일본이 중국,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사람들에게 저지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죄행이라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산과 같아서 부정과 변조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이 역사를 반성하고 실제 행동으로 역사적 죄행에 대한 참회와 피해자 존중을 보여줘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행동으로 보여줘라라는 얘기인데 참 이 중국이 하는 말 이렇게 100% 동의하기가 자주 오는 일은 아니에요. 네, 오랜만에 동의가 100% 되는 네, 발언이고요. 이거는 예. 근데 어제 저녁부터 보도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일본이 유엔에서요. 강제노동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또 했다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시점이 굉장히 최근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1월 31일이니까 2달도 채 안 됐는데요. 일본 정부가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저희가 당시 발언을 어렵게 찾아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네. As they did so in various ways. In addition to individual travel of their own free will, there may have been recruitment, official placement, and requisition.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siders that the work or service provided through the recruitment, official placement, and requisition does not constitute forced labor of the Forced Labor Convention. First, with respect to 당시 특히 이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에 반하다니요. 아니, 이런 일본이 과연 태도 변화가 가능할지. 지금 뭐 배상안이 나온 상황에서 피해자들한테 사죄나 반성도 없었잖아요. 앞으로 네. 또 피해자 존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적극적인 사과와 반성, 이 태도의 변화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블랙핑크 동생들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18일, 19일, 그러니까 다음 주말에 대만에서 블랙핑크 월드 투어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대만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름 아닌 암표 때문인데요. 콘서트 암표 가격이 무려 45배 치솟아서 장당 최대 1,700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장에 1,700만 원이요? 네네네. 하나. 원래 입장권 가격이 한 8,800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만 원 정도였는데 암표는 정상가의 45배인
40만 대만 달러, 우리 돈 1,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암표 판매를 막기 위해서 티켓을 실명제로 판매하자는 정부 청원이 등장했고요. 당국이 직접 관련 문제를 검토하겠다고까지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만에서 K-팝 콘서트가 있을 때마다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암표 판매가 급성이라는 소식은 들어봤는데 와, 1,700만 원 한 장에 너무 비싸다. 이번에 정말 극심한 것 같네요. 네, 이 표값뿐만이 아니라요. 콘서트장 인근 숙박비가 치솟는 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래 1박에 24만 원이었던 한 호텔이 1박에 4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너무 비싸졌죠? 대만 문화부가 관계부처 회의만 4차례 열었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대책이 나왔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표 사고 1박 하면 2,100만 원이네요. 어머, 너무 비싸. 아, 근데 이게 이게 여행으로 그냥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피해를 입을 피해를 것 같아요.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하여튼 블랙핑크 저도 보고 싶네요. 뚜루뚜루뚜루.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날이 풀리니까 결혼식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어요. 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랜스젠더로 뽑히는 농포이가 재벌 남성과 성대한 결혼식을 놀려 화제입니다. 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요. 자, 예복 차림. 너무 우아하죠? 자, 각종 미인 대우를 휩쓴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해온 태국의 트랜스젠더 농포이가 환촉을 올리는 현장입니다. 야, 근데 신랑 신부 너무 아름답네요. 그죠? 보기 좋습니다. 예, 저도 부러운데요. 자, 예복에만 우리 돈 7억 5천, 만드는 데만 3개월이 걸린 순금 화환까지 지금 너무 화려하죠? 네. 안 그래도 예쁜데 저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식장에 서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남편은 관광 서비스와 요식업으로 유명한 기업의 후계자입니다. 농포이와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성별을 바꾸기 전부터 알던 사이라는 거죠? 예, 농포이는 17살이란 이 어린 나이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요. 남편과 아주 오랫동안 남매처럼 이렇게 지내요. 두 사람은 지난해 열애 사실을 공개했고요. 양가 모두 이들의 사랑을 지지했다고 하네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무탈하게 100년애로 하기를 바랍니다. 네, 20년 지기 아는 형님과 부부의 연을 맺다니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들의 행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국의 머지사이드 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 고등학교에서 요즘 이런 패션이 유행인 것 같아요. 지금 남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스코틀랜드 전통 복장 중에 그 킬트 치마라고 맞아요. 있죠. 있는데 그건 요거랑은 좀 다릅니다. 지금 이 학생들은 지금 시위 때문에 치마를 입고 등교를 한 거거든요. 시위. 예, 사건의 발단은 전날 이 학교의 남교사들이 여학생들을 이렇게 줄 세워놓고 치마의 길이를 잰 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에이, 치마 단속을 요즘도 하나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있긴 있었잖아요. 예전에. 1960년대 후반에 치마 단속을 좀 했었죠. 가수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귀국을 했을 때.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학생들은 이 행위가 모욕적이고 비인도적인 대우라면서 들고 일어섰습니다. 여기에 학부모들까지 성차별적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저 학생들 멋있네요. 근데 규모가 저 정도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학교 복도에 나와서 이 목소리를 높였고요.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타고 확산되면서 영국의 다른 학교로도 이런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2020년 발표한 교복 정책에 따라서 학생들의 치마를 무릎 높이에 맞추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치마 길이 단속 중지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벌써 1,800명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돼서 빨리 학교에 평화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7분입니다. 28분 막 됐네요.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 저평가 원인은 국내 주요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주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 주총에선 주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 주주들이 권리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흐름이 한국 주식의 저평가를 의미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해 줄 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뭔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분석의 신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심각하다는 말을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긴 한데 맞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뭐 세계에서 제일 싼 편이죠. 제일 싸다. 예, 그래서 주식 시장에 있는 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싸다 비싸다라는 말을 할 때 네. 이제 저희들이 그냥 무작정 싸다 비싸다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잘 동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라든가 또는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 대비해서 얼마나 싼가 이런 걸 측정해 보면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싼 편이다. 그리고 그게 한 해, 두 해의 일이 아니라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수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교할 수 있는 그 수치를 좀 그래프로 보여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나온 아주 좋은 보고서인데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주가 순자산 가치 비율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저게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네. 기업이 들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에서 거래되느냐를 측정한 것입니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1 딱 보이시죠? 네. 저게 바로 뭐냐면 주가랑 장부가가 같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JTBC가 많은 방송 장비와 콘텐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 자산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이거 가정입니다. 주당 내가 1억이다. 네. 그럼 주가도 1억 이상에 거래돼야 되는 게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매년 이익을 내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새로 선을 한번 그려드릴 텐데요. 한국 1.0 근처에서 보이고 있고요. 네. 21년 데이터니까 22년에는 1.0 밑에 내려갔습니다. 더 떨어진. 예,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이 지금 사업을 방장 줬고 주주들한테 우리 청산했어요 하고서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주면 뭐 국가 경제적으로는 큰일이죠. 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일을 하더라도 주주는 남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보다 비싸요. 순자산 가치가. 그 회사가 들고 있는 돈의 가치가 비싸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기업의 수익 가치. 수익 가치라는 게 결국 얼마나 돈을 버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순이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순이익과 주가를 비교한 게 바로 PER,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다음에 그림에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PER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한 해에 이거 주당입니다. 한 해 내가 10,000원을 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당 10,000원을 벌면 그 네. 주가는 얼마에서 거래되느냐? 최소한 한 2만 원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금리를 생각하면 네. 2만 원 정도에 10,000원에 죄송합니다. 그 20만 원 정도는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주당 10,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한 5% 정도 수익이 나는 셈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장 금리가 5% 안 되니까. 그래서 PER이 한 20배 정도가 적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파란 선이 이제 선진국 평균입니다. 근데 20배 정도 되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쭉 떨어져서 어제 기준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0배더라고요. 10에 가깝네요. 예, 그래프상으로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반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PER로 보면 절반 수준이고 장부가 주당 순자산 가치로 보면 한 절반 이하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만큼 싼 나라가 드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PBR, PER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 경알목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걸 저렇게 데이터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예, 잘못한 것도 있고 네. 잘한 것도 있죠. 우리나라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최근에 성장률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네. 세계에서 식민지 탈출한 나라 중에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간 나라가 우리나라랑 대만 말고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보인 건 사실인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보상이 짜다.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하면 월급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월급에다가 또 미래를 생각하면 스탁 옵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면 뛰어난 사람들이 그 회사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이 주식에 투자를 함으로써 미래에 내가 받게 될 기대, 보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보상이 세계에서 제일 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거군요. 예, 주주 환원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여기 나오네요. 배당. 현금 배당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주주 환원 비율, 현금 배당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네. 뭐냐면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장을 해야 돈을 주주들로부터 우리 받잖아요.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혹시 기억나실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상장을 하면서 주주들로부터 몇 천억, 몇 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조달해서 그걸로
시설 투자도 게임 개발도 해서 번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주주 입장에서 속상하겠죠. 네. 내가 그렇게 오를 때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게 이런 오는 게 식으로 없어. 대하다니. 배당을 해야죠. 그래서 배당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배당이 싫다면 자사주, 자기 회사 주식을 이제 형편이 풀렸으면 주주들한테 팔았던, 그죠? 나눠줬던 돈을 받고 나눠줬죠. 네. 상장이잖아요, 그게. 나눠줬던 주식을 다시 조금이라도 걷어들이면서 소각해주면 수급이 좋아지겠죠. 그게 이제 지금 저 빨간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빨간 선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 전체 40여 개의 나라들 중에서 40등이다. 지금 오른쪽 끝에 40.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파란 선이 선진국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보여주시는 그래프마다 다 밑에 있네요, 우리나라가. 짜디 짜다. 그리고 또 보니까 뭐 기관 투자자 비율이 낮은 것도 뭐 이런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펀드에 돈이 안 들어가죠. 아.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는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네. 첫 번째 기관 투자자는 연기금. 제가 다녔던 국민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국내 주식만 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연못에 고래꼴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한 900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규모 총 합쳐봐야 2,000조밖에 안 되거든요. 국민연금이 전액 주식을 산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상장 주식 절반을 사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투자를 하는 비중이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6%밖에 안 되는 그 돈을 들고서 가지고 있고 이제 다른 연기금들, 퇴직연금, 개인연금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러 가지 연기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거죠. 특히 이거는 연기금도 중요하지만 펀드, 우리 주식형 펀드 투자 인기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 개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기관 투자자, 펀드를 통해서 투자해주는 비중들이 딴 나라들은 상당히 높은 데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낮으니까 그러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이 좀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이고 아니면 대주주. 근데 대주주는 보상을 안 해줘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실망해요. 그래서 테마. 이게 좋다던데. 누가 그러는데 여기에 대규모 수주가 있대. 이게 누가 이번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회사가 득을 본대. 뭐 좀 이런 이야기들을 솔깃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기업의 수익 가치나 자산 가치를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풍문에 따라. 그래서 받은 글 이런 소위 찌라시가 많이 돌고 그런 거군요. 예, 저한테도 엄청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래 회전율을 좀 보면 또 알 수 있다고 하던데. 예, 이게 엄청난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이 2,000조. 상장 가치가 2,000조. 자, 그러면 1년에 몇 번 매매를 하냐 하면 여기 나와 있죠. 지금 1.5번 정도 주인이 바뀌어요. 전체 모든 상장된 주식이 1.5회전, 1.6회전 이상을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중에 연기금들 매매 잘 안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거의 매매 안 하거든요. 한번 사면 오래 투자해요. 네. 자, 그리고 일반 대주주, 재벌 총수 매매 안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주식. 계속. 그러면 남아있는 지분이라는 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지분이라는 게 많아봐야 30-40%일 텐데 그게 지금 161% 돈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는 연 5번에서 6번 정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다 샀다 팔았다 할 정도의 자기 지분을 돌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게 단타를 치고 있는데 미래 기업의 성장 가치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오늘 사서 내일 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장기간 어떻게 되느냐보다는 요 썰이 언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엄청 바쁜 주식시장이네요. 약간 왜곡된 환경이라도 볼 수 있네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증권거래세를 열심히 내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막 구조적으로 이걸 이렇게 문제점을 많이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계신데 해결이 안 됐다는 걸 보면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 대주주들이 보상을 안 해준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평균적으로. 근데 평균적으로 안 해준다라는 건 하나도 안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데 비해서 국제 수준으로 해주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나마 40등인 거잖아요. 네. 갑자기 뼈를 때렸네요. 그런 것처럼 투자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주주 보상을 해주는 기업들을 한번 골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지분 비중이 높은 기업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해외 투자자 지분 비중이 높은 기업이 좋겠습니까? 해외 투자자. 해외 투자자. 왜냐하면 해외 투자자들은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바뀔 거라는 걸 기대하니까.
이른바 아마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를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주주 중시 경영이 아닌 좀 충분한 그런 중시 경영을 해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우리라고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가 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기업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글로벌로 가자. 그렇죠. 투자자가. 바로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약간 글로벌 분산 투자 뭐 이런 걸 해서 조금 환경을 아예 다른 곳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보자 이런 전략을 주신 거군요. 둘 다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조금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오늘 좀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 이런 고민거리를 법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상클 상담소,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매주 화요일 고정 코너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고정 코너. 네. 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법을 찾으니까 좋다고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법률 전문가, 신나고 유쾌한 진짜 변호사입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상생활 속 궁금증, 법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법률 주치의 상클 전담 법률 주치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지난 회 때 연기력을 뛰어나게 또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오늘은 그동안 사회에서 문제가 꾸준히 되어 왔는데도 끊임없이 날로 심각해져가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건을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새 뭐 그 정순신 변호사 사태라고 불리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또 방송 출연자들의 과거 논란 뭐 이런 것까지 학폭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는데 실제로 변호사님 학폭 때문에 그러니까 좀 오래된 얘기일 수 있지만 학교에서 다 해결하는,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해결, 아빠들끼리 해결하는 이게 아니라 이제는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뭐 법정까지 가고 이런 사례가 실제로 많이 늘고 있나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가 맞습니다. 피해자에게. 그런데 오히려 가해자들이 자신의 징계를 낮추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소송 절차를 이용해서 시간을 끌려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적반하장이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사연은요, 저희가 직접 들려드릴 텐데요. 실제 사례를 토대로 좀 민감한 내용은 방송에 맞게 각색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연기 시작합니다. 네, 중학교 1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몰리고 있어서 너무 답답해요. 띠링.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혁이 어머니시죠? 가혁이 담임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가혁이가 같은 반 친구를 때려서 그 학생 부모님께서 학교에 신고를 하셨어요. 제가 들은 얘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 아이는 오히려 그동안 저희 아이를 괴롭히던 같은 반 아이들 중 한 명이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희 아이를 두고 짓궂은 장난을 치는 모습을 발견하고 하지 말라고 타이르기도 했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가혁아, 어떻게 된 거야? 친구랑 싸웠어? 아니야, 엄마. 농구하다가 넘어진 거야. 농구하고 싶어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걔네들이 공 잡으라고 해서 뛰어가다가 걔랑 같이 넘어진 거야. 내가 때린 거 아니야. 같이 넘어져서 나도 여기 다쳤다고. 걔는 친구라고도 할 수 없어.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학교의 상황을 설명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당장 학교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이미 진행된 학폭위는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더라고요. 일단 저도 화는 났지만 어렵게 상대 아이의 부모를 만나서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고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지금 우리 애 얼굴을 안 보여요? 다친 게 누군데? 아니, 게다가 안경까지 끼는 애를, 아니, 안경 끼졌으면은 눈까지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어머니, 속상한 마음은 알겠지만 실수로 넘어졌다는데. 실수? 참, 엄마가 이러는 걸 보니 애가 왜 그랬는지 알겠네. 아이고, 부모 잘못이 더 커. 사과도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만나주는 거 다시는 없을 줄 알아요. 연락하지 마세요. 적반하장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해자 아들이 평소에는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 한 번 농구장에서 엉켜서 넘어져서 그 가해자 학생이 다친 상황입니다. 일단 사례에서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아까 제가 한 역할이지만 아들이 걔네 친구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농구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야 라고 한 거거든요. 실제 사례를 보면 어떤 상황이고? 이 살해자 아들이 중학교 입학해서 내내 1년간 사실은 괴롭힘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1학기 때는 심한 장난이지만 그래서 좀 참기 어려운 그런 장난에 불과했다면 2학기 때는 이제 신체적 괴롭힘까지 이렇게 늘고 있는 좀 상황이 많이 악화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이고. 이 사건 당일 직전에 이 살해자가 학교에 갔을 때 이 지금 신고한 학생에게 그러지 말고 잘 좀 지내라라고 타일렀던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일렀냐고 라고 하면서 너 엄마한테 일렀지? 막 이러면서 더 괴롭히면서 농구를 하자고 일부러 하면서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낸 거죠. 아니, 아들 가여기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아니 일단 이 내용만 들어보면 아이들끼리 농구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한 아이가 다쳤습니다. 근데 이 정도 사건으로도 학폭위가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학폭위가 개최되는 요건이 학교폭력 예방법 1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심의위원회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또는 학교의 장이 요청한 경우 또 세 번째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대부분 3번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았을 때 그리고 가해 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았거나 보고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지금 신고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신고한 학생이 가장 강력하게 학폭위를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법적으로 요건이 있으니까 거기 아까 6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열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 내가 피해자다라고 이제 열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네요. 자, 그럼 오늘 핵심 질문이 그럼 이 살해자,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한 그 엄마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폭위는 이미 열렸으니까 멈출 수는 없다고 하는데 어떤 대응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사실관계를 좀 낱낱이 구체적으로 좀 진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도 이 전담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선생님께 어떠한 일로 인해서 농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둘 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단 둘 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다른 반 아이들이 그 사건을 지켜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지 선생님한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들여서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두고 그 날짜라든지 그런 걸 좀 특정을 해서 사건을 자신이 피해 입었던 사건까지 다 이야기를 해놓고 학폭이 열리기 전에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요. 마치 경찰에 증거를 제시하듯이 뭐 그 가해자 친구한테 받은 뭐 문자 메시지나 뭐 이런 거도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은 전부 다 이거를 모아서 학폭위가 열리기 전까지 선생님께 미리 제출을 해 놓아야 됩니다. 일단 학교폭력이라고 느껴지는 모든 부분은 다 남겨두는 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사실 지금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가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평소 이 살해자 아들이 오히려 괴롭힘을 당해왔으니까 늦었지만 지금 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아까 이미 한번 타이르고 넘어갔는데 엄마 입장에선 그때 타이르지 말고 그때 신고를 나도 할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조금 지나간 일이라도 없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무엇보다 이런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서 거의 1년을 지속적으로 1년이 안 되겠지만 좀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까지. 자, 그런데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괴롭히다가 오히려 아까 농구장에서 넘어져 다친 것처럼 한번 갑자기 가해를 당한 척, 피해자인 척 신고하는 상황이 실제로 많이 요새 있나요?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맛학폭이라고 하는데요. 역신고라고도 하고요. 맛학폭? 학폭으로 신고를 당하면 나만 가해자가 될 수 없지라고 해서 아주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아서 그 신고한 피해 학생이죠, 사실은. 그 피해 학생을 역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맡았던 사건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네네. 뉴스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 가해 학생이라는 것이 판명이 났어요. 예. 그래서 그 사실을 가해 학생이라는 사실을 뭐 SNS에 게시했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한 거예요. 난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라고.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내 명예를 훼손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사실 내가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걸 마음대로 공표하는 거는 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학폭을 오히려 신고를 하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이 사람이 가해자다, 얘가 나 괴롭혔다라고 올리는 게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했을 때 학교에서는 그래 이런 거를 좀 올리는 건 아니지라고 해서 징계를 준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동안의 괴로움을 그냥 접촉 금지라는 그런 걸 게시했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범죄가 되고 징계를 받을 수가 있냐. 그렇죠. 법원에 가서 결국에는 무죄를 받았지만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학교에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거죠. 네. 또 궁금한 게 농구를 하다 넘어져서 다친 게 지금 학폭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것도 학폭이야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네. 법적으로 이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딘가요? 네, 이 학교폭력 예방법이 2004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2004년에 제정되었을 때는 뭐 폭행, 협박, 따돌림 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 구체적으로 좀 규정을 구체화시켜서 네. 지금은 뭐 강제적인 심부름이라든지 그리고 사이버 따돌림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거예요. 사이버 따돌림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 폭력이 단순히 어떤 장난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서 사실은 내가 이 따돌림이라든지 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퇴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네네. 또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또 내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서 평생 이 멍해를 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학교 다닐 때는 보복이 두려워서 또 문제를 키울까 봐 왜 그 유명한 드라마에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신고를 못 하다가 이제 졸업 후에 또 성인이 되고 나서 가해자를 어떻게 다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건은 끝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그 유명한 드라마에서 보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지독한 형사 사건이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형사 고소는 또 별개로 진행할 수가 있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당연히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네, 공소시효는 뭐 상해, 단순 상해인 경우에는 7년이고요. 그리고 뭐 특수 상해인 경우에는 10년까지도 그 사건을 다시 문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중고등학생 때 당했으면 대학교 무렵 때 고소를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클 상담소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 배우고 자라야 할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된 이런 상황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학교폭력 뿌리 뽑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유진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4월 중순 정도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이 한낮에 18도까지 올라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이 어울리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다시 한 자릿수로 내려가 일교차는 크니까요. 겉옷을 꼭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짙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세종과 충북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쁘겠고요. 충남과 전북, 영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유지되면서 산불이 비상입니다. 산불 위기경보도 경계 단계로 상향됐고요. 오늘은 동해안은 물론이고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요. 산불과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충청과 전북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전남과 영남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도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 7도, 전주 10도로 약 1시간 정도보다 기온이 1도가량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춘천 18도, 대구, 광주 22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이번 주 쭉 아침, 낮 할 것 없이 영상 기온 보이면서 포근하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금 전에 상클 상담소에서 학폭 관련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학교 현장에서도
또 그리고 법적인 제도 면에서도 이 학폭 근절을 위해서 좀 뒷받침이 충분히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월드클래스에서도 이제는 해외 언론까지 K-학폭 얘기를 다룬다. 이렇게 또 전해드렸었는데 피해자는 그 트라우마가 성인이 돼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꼭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상크리 여러분 오늘도 상크라세요.